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마흔을 간 넘긴 여자입니다. 인생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 인생에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두 번 다시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적으며 회상을 하면서 머릿속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한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랍니다. 사실 요즘은 지방도 많이 발달했고 교육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방에서 학원을 찾는 건 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정말 시골은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우리 집은 도시이긴 했지만 완전 신식은 아니고 조금 구도심 느낌이었어요. 있을 건 다 있었지만 학원가는 오히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쪽에 밀집되어 있었고 저 같은 아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죠. 학원이라는 게 왜 그렇게 다니고 싶었을까요? 사실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있는 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은 다 따라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진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IMF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원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학원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들처럼 일주일에 3번 정도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태권도도 배웠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얼마나 사치였는지. 사실 동네에 있는 학원이 그것뿐이라 그만큼 밖에 못 다닌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저는 공부를 싫어했지만 싫어하는 것 치고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성적이 상위권으로 우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중간은 나왔다는 거죠. 학원을 다니지는 못했지만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문제집도 더 다양한 걸 풀고 선행 학습도 하면서 실력이 쌓여갔어요. 반면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며 공부했는데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게요. 친구들은 저녁을 먹고 학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특강을 들으면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방과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고 가끔은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배달해 드리러 갔어요. 친구들이 문제집을 새로 샀다고 자랑할 때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차이가 쌓이면서 제 안에서도 조금씩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 사정이 이런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거나 새 옷을 살 때 저는 엄마가 아끼던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야 했어요. 급식비를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학원비를 바라는 건 사치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주변 어른들의 말들이었어요. 학원 안 다녀도 공부는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그래도 확실히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해. 다른 애들은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 환경 탓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저를 찔러댔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성공하고 싶다고, 기필코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고 다짐했던 게요. 그렇게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한계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점점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적이 이런 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탓을 했죠. 하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저희 오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빠랑 저는 4살 차이가 났었어요. 우리 오빠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똑똑하게 공부를 잘 했었거든요. 우리 집이 쫄딱 망해버렸을 때 말이죠. 오빠의 뒷바라지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오빠는 대단한 수재였어요. 저는요, 조금 오바를 보태서요. 우리 오빠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조금은 공감해 주실걸요? 우리 오빠 학원이라는 것에 대한 도움이 하나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혼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장학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똑똑해야 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전교 1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요. 그런데 또 저희 지방이 구도심이라 큰 도시는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세상에 날고기는 애들도 많고 학교도 얼마나 많은데 지방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좋은 대학을 가봐야 얼마나 잘 가겠냐 하면서 가족들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서도 꽤 괜찮다고 손에 꼽히는 중위권 대학에 떡하니 들어간 거 보고 다들 박수를 쳤다니까요. 전 조금 아쉬웠어요. 오빠, 솔직히 장학금만 아니었음 오빠 수능 성적에 서울대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서울대는 힘들지. 서울 애들 내신이 워낙 좋아서 말이야. 그래도 뭐 그 밑에 급 학교는 들어갈 수 있었겠지. 대학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장학금 때문에 포기한 거 안 아까워? 내가 다 아깝다. 그래도 부모님께 등록금으로 걱정시키지 않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도 들어가고 일석이조 아닐까? 오빠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속상해 하셨죠. 자식 뒷바라지 빵빵하게 해줘야 하는데 하필 그놈의 IMF가 다 삼켜버렸으니까요. 오빠는 당당하게 서울로 상경을 했고 마지막 버스를 타기 전에 저의 손을 꾹 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아마 오빠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 은지야. 무엇이 되든 간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알지?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거라고. 오빠는 은지를 믿으니까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엄마랑은 인사 안 해? 해야지. 엄마, 나 간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이제 20살이야. 내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형편만 좋았으면 서울에 자취방이라도 잡아주는 건데 기숙사 생활 불편해서 어떻게 하니? 기숙사 생활이 제일 꿀이라고 하던데. 어차피 공부만 할 건데 뭐. 아무튼 학기 마치고 내려올게요. 오빠는 그렇게 떠났고 엄마는 더 힘을 내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요, 생활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은행 직원도 아닌데 매일 은행에 출근을 하셨다니까요. 상담을 받으시느라요. 좋은 펀드나 적금 같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어디 은행에 적금을 들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IMF 때 진 빚을 성실하게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을 했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행원이었어요. 정말 은행 직원의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오빠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처럼 될 때까지 해보고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기초는 좀 있어서 그런 건지 학원을 다니는 애들만큼의 속도는 안 났지만 수업을 잘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빠만큼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당당하게 송금을 해주셨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취직을 다시 하신 것도 있었고 엄마가 남의 집에서 파출부 비슷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꾸준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은 되었거든요. 우리 가족 힘든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졸업할 때 좋은 성적을 받아야 회사에 입사를 하기 좋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저는 은행원이 쭉 꿈이었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메이저 은행에 계속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고 몇 번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결국엔 은행원이 됐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소문이 꽤 괜찮은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았었죠. 우리 엄마가 정보왕이기도 했고요. 저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은행 상품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알뜰한 재테크 정보를 주는 직원으로 유명해졌죠. 또 실적이 괜찮으니까 성과급도 괜찮게 받았었어요. 카드 하나를 만든다거나 펀드를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은행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실적을 팍팍 잘도 올리니까 지점장님께서 저를 예뻐하기도 했죠. 야, 이번에도 은지 씨가 실적 1등이야. 아니, 내가 지난번에 여기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친구 데려온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왜요? 건어물 가게 사장님 진짜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한테 연결해 주신 고객님만 3분인걸요? 아휴,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아휴, 그 건어물 가게 사장님, 자기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참아서 여기서 난동을 부린 적이 몇 번인데 작년에는 직원 하나 그만뒀다니까. 아, 진짜요? 저한테는 늘 복덩이라고 저 만나서 좋다고 막 오징어도 주시고 그랬는데. 은지 씨가 좋은 상품 팍팍 추천을 잘도 해주니까 그런 거겠지. 은지 씨도 너무 마음 놓고 그러면 안 돼. 언제 사람이 돌변할지 모른다니까. 저는 그래도 큰 걱정 안 했어요. 이익이 나면 손해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은행 지점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인기는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오빠 결혼할 때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었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은행에 다니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늘 평화로웠어요. 제 나이가 32살일 때 36살이던 우리 오빠가 동갑인 새언니랑 결혼을 했는데 오빠랑 새언니 사이도 그렇지만 저랑 새언니의 사이도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새언니 성격이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저와 오빠는 부모님을 자주 만나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이려고 했었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신 다음부터는 저희 남매에게 좋은 거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셨죠. 오빠랑 저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일이 바빠서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 새언니가 물심양면으로 저를 잘 챙겨줬었어요. 아가씨, 저는요, 아가씨가 왜 이렇게 아깝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남자 없어요? 결혼이요? 저는 아직 결혼에는 별 생각 없는데. 때가 되면 좋은 사람도 나타날 거고, 결혼도 할 수 있겠죠. 알아서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딸린 식구들 걱정 안 해도 되고 버는 돈 족족 저금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취미 생활에 돈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니까 좋던데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잘 살고 있었으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게 제가 만나겠다고 결심한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제가 36살 때 일이 있었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년의 남성분이 은행에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통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짱 박아 두신 거예요. 어디 투자도 안 하시고 딱 은행이자만 받으시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고객님, 제가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 펀드 한번 보시겠어요? 기대값이 꽤 괜찮은 펀드거든요. 통장에 그냥 이자만 받으시는 돈이 많으니까 운영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열심히 설명을 드렸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하나 들어드렸는데 이게 또 꽤 괜찮은 수익을 낸 거죠. 고객님은 그 뒤로 저를 쭉 찾아오셨어요. 지난번에 그거 아주 괜찮던데. 그런 상품 몇 개만 더 추천해봐. 아주 알뜰살뜰하니 마음에 들어. 원래 나 정도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 많으니까 수익을 권한다기보다는 돈 쓰라고 추천만 하는데 정직한 직원을 만난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보장성 상품인데요. 그냥 돈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점 VIP였더라고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리 지점 들렀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정착을 하신 겁니다. 지점장님께서 알아보시기 전까지 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니, 회장님, 여기서 일을 보셔요? 위에 VIP실로 올라가시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 됐어. 난 이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오는 건데 VIP실에 가면 무슨 소용이야?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고객님 하나 얻어서 든든했습니다. 저한테 간간히 선물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당연히 저는 안 받겠다고 막 거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이랑 친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회장님이 몇 살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요? 저 올해 36살 됐어요. 은근히 나이 좀 있죠? 생긴 건 딱 20대구만. 그러면 결혼은 했나? 아유, 아직 못했죠.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텐데 남자가 없어요. 아니, 그 생활력도 좋고 이렇게 알뜰살뜰한 사람이 왜 남자가 없어? 내가 한 놈 소개시켜 줄게.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저한테 몇 번 더 권하셨고 나중에는 지점장님이 대충 한번 만나보라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고객 관리 차원인 거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회장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장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신다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바로 회장님의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누가 은행원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겠어요? 하지만 이미 소개를 받은 이상 거부할 수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연락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덜 심심하기도 했고 가끔은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죠. 은근히 어색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의 대화가 단순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점점 즐거운 일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취미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저를 배려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소 선입견을 가졌었죠. 아니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걸요.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은 대개 오만하거나 혹은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늘 저를 배려하며 신중하게 말을 골라 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한 후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존중해 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고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명품 브랜드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죠. 부잣집 도련님이라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태도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당신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당신을 만날 때마다 늘 새로워. 그리고 행복해. 저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 저는 늘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성실하고 제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희 둘은 서로 너무나도 잘 통했어요. 집안 차이 그런 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근면 성실했고 단순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내가 고생을 하나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 덕을 봐서 편안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진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와,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네. 당신은 단순한 부잣집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돋보여. 당신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좋다. 나 정말 당신이랑 오래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는 저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결혼하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차에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7살에 웨딩 마치를 올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길 은근히 원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은행 일은 충분히 해온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가정에 충실하고 손주 보는 재미를 빨리 느끼게 해주었으면 싶구나. 제가 은행 그만두고 아이 낳아서 키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정부치고 살 수 있는 자식이 손주밖에 더 있겠어. 아이는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큰 축복인 거야. 아버지 신혼인데 신혼을 즐길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부터 낳는 건 좀 그렇고 저희는 조금 더 즐기다가 천천히 하고 싶은데요. 정작 남편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에 시큰둥했죠. 저희 새언니는 육아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했어요. 새언니가 둘째 조카를 조금 늦게 낳았는데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육아는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은근히 아이는 나중에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그 가운데서 난감하게도 은행 일을 계속했죠. 시아버지께서는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짧은 시간밖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남편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단점을 하나하나 드러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술 약속이 있었죠. 더 큰 문제는요, 음주를 하면 이성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긴 오는데 자꾸 주차장에서 지가 주차를 하겠다고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집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상가 쪽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해서 길 잘못 들면 많이 걸어야 하긴 했어요. 그게 귀찮아도 어떻게 음주운전을 합니까?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잖아요. 제가 하도 열이 뻗치고 속상해서 시누이랑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인데 몇 번을 말해도 못 고친다니까요. 예, 크게 말하지 말아라. 시시해. 네 시아버지가 알면 아주 큰일 나. 그래도 아버님이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사람도 호되게 혼이 나야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하죠. 집어른 남 못 주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2번은 절대로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비밀이다. 너 알았어? 저는 정말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지 남편은 점점 더 개차반처럼 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아버지께 이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반죽음 상태까지 혼이 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면 남편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반성은 안 하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일러? 내가 조심하겠다고 말했었잖아. 왜 피를 보게 만들어? 무슨 피를 봤다고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혼이 났을 뿐인데 그러길래 미리미리 조심을 했어야지. 아이씨, 아빠가 유산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씨. 내가 만약에 유산 못 받으면 그건 다 당신 탓인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아빠 재산 다 알고 있지? 우리 아빠가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건 나한테 말을 좀 해줘봐. 얼마나 있는지 말 좀 해줘보라고. 남편은 그때부터 시누이랑 합세를 해가지고는 저에게 시아버지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저에게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식들이 되어서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재산 1원 단위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식들이 못 믿어오셨으면 꽁꽁 숨겨두셨을까 싶더라고요. 통장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렸었어요. 시아버지의 나이가 66세셨는데 그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죄다 고장이 나긴 나나 봐요. 시아버지께서도 몸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재산 관리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크게 했지만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망할 것 같다 이 말이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말이야. 팔아칠 생각도 있고 말이야. 팔기엔 그동안 노력하신 것들이 아깝진 않으세요? 아까워도 말아먹는 것보다야 낫지.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직원들도 다 내 식구 아니겠어. 회사를 팔아치우게 되면 가진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자식들이 뭔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고 정신도 못 차린 것 같아서 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정성이 보장된 연금형 적금 괜찮은 거 있어요. 이율도 나쁘지 않고요. 펀드도 하나 나온 거 있던데 해보시겠어요? 내가 여태 우리 며느리 믿고 돈 맡겼는데 당연히 해야지. 재산을 저에게 맡기시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이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이 전부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입을 삐죽 내밀었고요. 뻔질나게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시아버지여도 자식들 못 믿을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돈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뻐 보이긴 하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딱 하나 손주만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죠. 시아버지 건강 또한 걱정이 되어서 손주를 일찍 안겨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아이 소식은 전혀 없고 남편도 계속 아이에 대해선 시큰둥하고 그랬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정말 끙끙 앓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었고 췌장암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나온 겁니다. 췌장이 아프니까 사람이 산송장처럼 변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 대한 조바심이 더 들기 시작했죠. 저는 바로 산부인과에 찾아갔는데 글쎄 제 자궁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수술까진 필요 없고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약을 처방받았고 3개월 동안 약 복용을 열심히 해서 몸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임신 전에 먹어야 한다는 영양제들을 챙겨 먹으면서 준비를 했고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41살이었지만 기적적인 임신 같았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정말 좋아했는데 정작 우리 남편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충격이기도 했고요. 임신하고 초반에 입덧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댁 식구들 중에 입덧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죠. 아니 왜 그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 시어머니의 그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아버지만 좋아하셨어요.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시아버지가 펄쩍 뛰셨다니까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싼 아기 침대 정도를 생각했어요. 남편과 신우는 웃긴 게 시아버지가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챙기는 거죠. 그렇게 돈이 탐났나 싶었다니까요. 시아버지는 췌장 때문에 살도 10kg 빠지셨고 회사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어요. 그것도 문제가 좀 많았죠. 남편과 시누이가 지들에게 달라고 우겼거든요. 시아버지께선 딱 잘라 거절하셨지만요. 시어머니는 우셨다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시누이가 뜬금없이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축하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서요. 너무 늦었죠? 이거 미안해서 제가 사왔어요. 영양제랑 아기 옷이에요. 아, 이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하는 건데요, 아가씨? 지금부터 바로 먹어도 돼요? 네, 지금 딱 먹으면 좋다던데. 이거 독일에서 임산부들이 필수로 먹는 영양제라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매일매일 3알씩 꼭 챙겨 먹어요. 내가 검사한다. 생색을 어찌나 내던지 그래도 마음이 고마워서 잘 받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그 영양제를 복용했어요. 며칠이 더 흐르고 배가 싸하니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노산이라 별별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했죠. 저는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에 며칠 가 있겠다고 하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친정집 근처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또 근성은 기가 막힌 친구거든요. 무려 오수를 해서 의대에 간 친구입니다. 동네에 가정의학과를 차려서 영업 중이기도 했고요. 야, 너 그거 뭐야? 무슨 약이야? 이거? 우리 시누이가 사준 영양제인데? 무슨 독일 영양제라고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 생색은 오지게도 내요. 이리 가지고 와봐. 어머, 이걸 왜 먹어? 너 미쳤어? 이거 먹으면 유산돼. 여기 성분 봐. 몸에 차가운 성질만 들어가 있는 데다가 율무? 율무는 임신 중에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너 몰라서 그래? 너 이거 얼마나 먹었어? 아니, 이거 나 한 2주일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서울 가서 빨리 산부인과부터 가. 저 배가 싸하게 아프진 않았어? 미친년이네. 이딴 걸 선물이라고 줘? 당장 복용 중단해. 유산이라니 저는 정말 충격에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본인의 조카가 될 아이에게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영양제를 준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의사인 친구는 저에게 당장 서울에 가라고 그랬고 저는 그 길로 당장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고 당장 올라가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간 이유는 시댁에 온 가족이 다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 넘긴 이후부터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이 틈만 나면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향해 궁시렁거리기 바빴거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남편이 철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누이나 남편이나 본인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시아버지께 얻어가려고만 하니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내 지켜본 결과 저 같아도 자식들에게 뭐 하나 안 해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시댁에 쳐들어갔죠. 그런데 시댁 거실에 웬 남자 하나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계세요? 저분은 누구시고요? 아니, 얘, 너는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왜 여기를 와?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저 아버님이랑 할 이야기 있어요. 방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야, 아빠 지금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우리 지금 가족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방에 잠시 들어가 있어봐.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저 남자는 누군데? 아니, 왜 가족들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나는 왜 안 불러? 나는 가족 아니야? 아버님은 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왜긴 왜야 췌장 때문이지. 몸 고장난 게 하루 이틀이야? 자꾸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방에 잠시 가 있으라고. 얘기 금방 끝나니까. 뭐? 아니, 아버님 상태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어젯밤에 갑자기 쇼크가 왔어. 아이 진짜 왜 자꾸 같은 말이 두 번 하게 만들어. 아버님 쇼크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돈 이야기라서 그래? 제가 돈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시댁 식구들 전부 합죽이라도 된 듯 입을 다무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입이 더 이상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간파하고는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 있는 거냐? 정체를 밝히라고 큰 소리를 내니까 본인이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하니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간밤에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변호사가 하필 이 타이밍에 집에 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 놓여진 종이를 확 빼앗아 들었더니만 신우가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몸싸움이라도 하자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종이를 빼앗으려고 내놔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걸 어쩌나요? 제가 시누이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종이를 높게 들고 내용을 훑어보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입을 떡 벌릴 만큼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고요. 제가 유산을 할 경우, 즉 태아가 사망할 경우에 한해 상속 대상이 남편과 시누이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유산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 아니, 유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시누이가 준 영양제, 퍼즐이라는 것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막역한 기분이 들었죠. 정말 머릿속이 웬괭 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뒤로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전부 팔짱을 떡하니 끼더니만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재산은 네가 다 챙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 재산인데 어떻게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 너를 준다는 거야? 아니, 상속을 누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누가 받든지 간에 가족이라 다 같은 재산인데 왜 그걸 따지고 있냐고요. 야야, 말은 바로 해야지. 누가 가족이라는 거야? 막말로 너는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님 때문에 나랑 결혼을 했다고? 왜? 무슨 조건이라도 있었니? 내가 살면서 한 실수들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나 있었는데 그거 만회하려고 너랑 결혼한 거라고. 우리 아빠가 네가 마음에 든다잖아. 연결해준다고 하잖아. 재산 받으려고 한 결혼인데 이 말이야. 에라이트. 내가 맞지도 않은 성실한 척하면서 꼬셔놨더니 재산을 홀라당 전현한테 준다고 해? 짜증나. 저는 정말 충격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성실한 척 하더니만 그게 전부 재산을 노리고 저를 꼬여내서 결혼을 하려고 한 연기였다는 겁니다. 저랑 결혼을 하면 재산을 주겠거니 싶어서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제일로 미안했어요. 눈물까지 핑 돌 것 같았는데 남편은 씩씩거리고만 있더라고요.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데 저랑 결혼하고 재산은커녕 회사를 팔아치우기만 했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떨어진 콩고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랑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임신을 한 와이프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콩고물에 눈이 돌아가서 나랑 결혼했다고 쳐도 아이는 왜? 왜 우리 아이가 유산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혼하고 나 혼자 키워도 되는 건데? 아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죄다 준다는데 어떻게 그래? 너한테 준다고 했던 그 큰 선물이 전 재산이었다고. 이미 변호사까지 불러서 유언장을 수정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가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쇼크로 실려오자마자 췌장이 이미 망가져서 가망이 없다 하는데 끼케봐야 1, 2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전 재산이 나한테 오게 될까 봐 그걸 막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이가 유산이 될 경우에 상속 대상이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나한테 그딴 영양제까지 줬니? 전 재산이 저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 아이를 유산시키고 유산이 될 경우에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상속 대상이 다시 남편과 시누이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는 태아의 상속 권리를 포기하며 만약 태아가 자연사 혹은 유산이 될 경우에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남편과 시누이에게 상속된다. 재산 포기각서 서명 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는데 정말 분노의 속이 확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저 모르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시누이가 퉁명스럽게 저에게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호들갑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될 일이겠습니까? 뭘 그렇게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어. 자식들이 있는데 조카가 재산을 차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재산을 정리하는 것 뿐이야.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 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나 같아도 이 사람이랑 아가씨한테는 돈 안 주겠다. 재산 말아먹을 게 뻔한데 뭐하러 줘? 이게 단순히 재산 정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내 아이를 흘려보내고 돈을 차지하겠다고요?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해도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딴 영양제를 먹인 거고요. 나는 그냥 지어줬을 뿐이야. 복용을 한 건 언니잖아? 그러게 뭐 미리미리 알아보고 먹던가 하지 그랬어. 이거는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이 영양제가 증거예요.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시킨 게 증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남편이랑 시누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식 웃기만 하더라고요. 하긴 그 인간들이 저에게 그 영양제를 줄 때 들키지 않을 것을 예상하진 않았겠죠. 지들에게도 묘수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있으니까 제 손에 영양제를 쥐어준 거죠. 증거 있어?
내가 언니 생각해서 사준 거지. 그런 성분인지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데. 내가 임신을 해봤어? 뭘 해봤어? 난 몰랐어. 좋다고 하니까 산 거야. 저는 그 각서를 그들 앞에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해도 시댁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징글징글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지 자식한테, 지 손주한테, 지 조카한테 이런 약까지 먹여가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약을 먹여? 시아버지께서 등장을 하신 것이었어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시냐 이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얼굴까지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사색이 되었던 거죠. 저희는 시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우리끼리 싸움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일을 할 때 옆에 두셨던 비서님의 도움으로 부추까지 받아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앉아있던 그 변호사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감히 로펌을 배신하고 이런 짓을 해? 이러고도 멀쩡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 변호사는 변절자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맡기고 있었던 로펌에 재산 상속 유언까지도 전부 넣어두었었던 것이었는데 그 중에 있던 막내 변호사 하나가 신우랑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막내 변호사가 시댁에 와 있던 변호사였고요. 내통을 하면서 전기라도 쌓았던 건지 신우이를 위해서 이런 짓을 로펌 몰래 꾸몄었던 것입니다. 그걸 로펌 대표가 알았던 것입니다. 원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니겠어요? 로펌에서도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신우이와 내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로펌 대표는 시아버지께 바로 이실직고를 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신 뒤에 이 내용을 듣고 당장에 집에 오겠다며 비서까지 호출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 실시간으로 말이죠. 여보, 그게 아니라 애들도 잘해보려고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다 생각해서. 잘해보긴 뭘 잘해봐. 감히 뱃속에 있는 귀한 내 핏줄에게 이런 짓을 해? 어? 내 핏줄도 아닌 것들을 걷어줬더니 평생 은혜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내막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신우이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친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 둘을 가진 돌싱이었고 시아버지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우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재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품어주겠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소름이지요? 그러니까 사고만 치는 의붓 자식들에게 재산도 안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돈이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사고만 치는 것들 뒤치다거리를 언제까지 해주겠냐고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매번 의심만 하고 저희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 썩은 대가리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제는 정리해야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 시댁 식구들이 전부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꺼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됐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그렇게 호통을 치고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에게도 호통을 치셨죠. 너도 밥줄 끊어졌을 거라고, 해고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변호사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는 내내 시댁 식구들은 눈길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이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께 신임을 얻고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 뭐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초도 없으니까요. 니들이 돈을 벌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아, 됐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로펌 대표가 집에 도착을 했고 그 막내 변호사 면전에 대놓고 해고 통보를 날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께 서류를 나누어 주셨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한 장씩 주었습니다. 그 서류가 뭐였냐고요? 바로 이혼 소장과 파양 신고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진작에 이랬어야 했어. 내 자식도 아닌 것들 불쌍한 마음에 뒤를 봐주니까 아주 끝을 몰라 끝을. 나한테 내 핏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뱃속에 있는 손주뿐이다. 아니, 저 아이도 따지고 보면 당신 핏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저 아이한테만 관대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당신도 거기에 이혼 도장 찍어. 여태까지 내가 뒤봐준 게 어딘데. 그리고 우리 며느라가도 도장 찍어라. 저런 개차방 같은 놈이랑 같이 살 필요가 있겠냐? 아버지, 아버지 이혼이라뇨. 여보, 아니야. 이혼 절대 안 돼.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다 뻥이야. 거짓말이라고. 그냥 당신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엄마랑 동생이 시켜서 한 거야. 나 그 정도로 머리 안 좋잖아. 시켜서 한 짓이라니까. 뭐라고? 이 망나니가 지금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 미쳤어? 진짜.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나랑 엄마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이 망할 놈이 혼자 살겠다고 지 애미를 버려? 이 망할 것이. 너 같은 놈이 아들이라니? 그러면서 서로 머리채 쥐어뜯고 싸우대요. 가관이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그냥 범죄도 아니고 계획 범죄요. 결국 나란히 도착을 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요. 시댁 식구들 돈 한 푼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죄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더니만 막내 변호사가 지 살길 찾겠다고 이 셋의 뒤통수를 확 후리고 전부 다 진실을 불어버린 덕에 사건은 싱겁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 앞에서 서게 되었죠. 죄가 명확했기에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재판 일정이라는 거 꽤 길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랑 이혼도 했고 출산도 했습니다. 시누이 남편,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전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제 아이에게 무릎을 꿇어도 용서할 생각은 없긴 했지만요. 남편과 시누이는 감옥에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했죠. 그 집 식구가 아니니까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아마 사는 게 더 지옥일 겁니다. 감옥은 밥이라도 주고 잠을 잘 곳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노숙을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져서 모르겠습니다. 아이 출산 이후에 저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양육비 전부 시아버지께서 챙겨주시거든요. 남편 놈의 연락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 놈이 출소 후에 쫓아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출소 전에 이 동네를 뜰 예정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이요. 평생 사신 터전인데 이사를 가야 해서 죄송하지만 안전한 게 최고지 않겠어요? 다행히 돈 걱정은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을 전부 저희 아이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유언장도 그대로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눈 감는 그날까지 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하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아이를 보고 잘 버텨보겠습니다.